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충남 논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지내셨고요. 충남 정무부지사 경력도 있습니다. 예, 우선 현안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네. 뭐 선거법 패스트 트랙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네. 장외투쟁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당내에서 이게 되겠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는데 네. 어떤 성사를 시키셨어요. 어떤 네. 뭐 원동력, 비법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는지요? 이번에도 안 하면 그러면 되게 힘들지 않겠냐.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될 수도 있다 또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도부들. 홍영표 대표님도 고민하시다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셨고 또 이해찬 대표님도 여러 가지 이제 꼼꼼하게 많이 따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갈 길은 가야 된다. 딱 마음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좀 편했고.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뭐 언론, 네. 시민사회, 또 우리 국회 내, 이번에 안 하면은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사회적 압박이 상당히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중간중간 고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기자들이 볼 때도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직접 그 당사자로서 언제가 가장 큰 고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노출은 안 돼 있지만 깔딱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소개를 좀 날에.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 날 뭐 언론에 보도돼서 다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바른미래당이 뭐 이게 뭐 협상이 주고받고 핑퐁이 뭐 십수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마지막 바른미래당 안이 그겁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발의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달라. 네. 이게 마지막 제안이었어요. 네. 근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네, 어떻게 두 개를 다 패스트트랙 안을 올립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하고 급해서 올리는 게 패스트트랙이 아닌데 네. 이걸 두 개를 올린다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야 니들 그거 합의도 안 되고 왜 올리냐. 그래서 이 논리적인 구성이 안 돼 이게. 홍영표 대표가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된다. 김관영 대표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자기는 더 이상 바른미래당에서 설득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자. 일단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원안 중심으로 다시 최종 합의를 하겠다 국민들이 약속을 하면 네. 이해해 주시지 않겠냐. 워낙 패스트트랙이 중요하니까. 근데 홍영표 대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죠. 근데 홍영표 대표는 이제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당내 최고위원회 의총 추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군요. 상황 변경이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당대표랑 상의를 했어요. 이해찬 대표께서 그분이 이제 또 지금 상당히 많이 수용성 내지 유연성이 높아지시긴 했지만 또 아니다 하면 아주 칼 같은 분이에요. 한 고집 있으시죠. 그냥 예. 뭐 더 이상 그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안 됩니다. 근데 당대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의총에서 토론 붙이고 한다는 게 또 이 막판에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영표 대표도 마지막에 이거 좀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님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편법 비슷하게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패스트트랙 안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당신의 정치 경험으로 본다면 중요한 일일수록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가야 오래 간다. 그래서 다시 바른미래당 공을 넘기자. 네. 바른미래당이 이걸 가지고 그냥 들어놓지 못한다. 근데 나름대로 정치 판단을 정세 판단을 하신 거죠. 홍영표 대표 판단은 좀 달랐어요. 넘기면 이 공은 못 돌아온다. 예. 네, 깨진다. 바른미래당이 그 동력이 없다. 이 판단을 가지고 한 2시간, 그 당일날 한 1시부터 시작해서 2시, 그래서 4시 50분에, 3시 50분에 최고위원회를 잡아놨습니다. 네. 4시 반에 의총을 잡아놓고. 이 3시 50분, 4시 반, 이 두 번의 회의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으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오케이 해서 그날 회의를 시작하는 거고, 못 받으면 이제 결렬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제 최고위원들끼리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대화도 이루어졌는데,
4시쯤 됐나요? 4시 반 의총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겁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우리 의총장에 예결위장에 앉아있는데 이철희 수석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총 이제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철이 못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야 그러더라고. 이해찬 대표께서 홍영표 대표하고 이제 여러 최고위원들하고 회의 전에 계속 논의를 하시면서 그냥 가지 않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죠? 그건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아직도 좀 이 대표님한테 따로 네.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정말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다시 공을 던지면 그냥 무너질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 것 같은데 사실 1시쯤에는요 김관영 대표가 이해찬 대표 찾아가기도 했어요. 만났습니까? 네, 설명하러.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안 받아주시면 이거 더 이상 동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해찬 대표가 아예 만나지를 않았어요. 안 만났습니까? 네. 그런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여간 그 한 2-3시간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제 의논이 겹쳐지면서 네. 정말로 마지막 이제 라스트 피치를 올린 건데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서 뭐 의원총회. 근데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도 다시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자기들은 동의 못 하겠다. 물론, 박지원 대표도. 예. 그 박지원 대표 방에 또 김관영, 홍영표 또 장병환 이 세 분 원내대표가 윤수아 대표까지 같이 가서 또 설득하고 그 한 저녁 9시, 10시가 우리 회의 개의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 10시까지의 그 한 3시부터 10시까지의 그 과정들이 제일 마지막 고비였어요. 일단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태도로 봐서는 이게 연장될지 좀 불투명한데요. 그렇죠. 이 정치개혁특위가 해산되면은 혹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도 같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절차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두 개가 있는데 사개특위는 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개특위는 저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연장된다. 네, 왜냐하면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정개특위는 이건 그야말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28개가 조정되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당이 이걸 이대로 놔두고 본회의에서 그냥 원안 표결을 하게 하는 건 한국당 내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말까지니까 네. 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국당이 정개특위 논의는 좀 연장시킬 가능성이 난 충분히 있다. 우리가 협의만 잘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정개특위에서 더 충분히 수기를 거쳐서 거기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는 네. 이런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6월 말 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단 선거법 개정 문제가 네. 합의안으로 가자 이런 합의가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6항이 자 선거법 협상이 일단 합의가 되면 바로 곧바로 이어서 우리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개헌. 시작한다. 네, 개헌 논의를 이 합의가 시작하게 돼 있었어요. 있죠. 예, 지금 한국당이 계속 그렇습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당 입장에서도 자 개헌 논의라는 게 상당히 민감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5당 합의를 준수하겠다. 이게 일관된 원칙이에요 지금. 패스트트랙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열고 네. 5당 합의에 임하면 우리가 이 그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권력구조 핵심이 이겁니다.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협력할 거냐. 네, 그렇죠. 이 문제거든요. 네. 자, 이거 충분히 국민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논의를 좀 하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정개특위 연장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개특위를 이어서 뭐 헌정특위 형태로 다시 이제 시작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행안위로 넘어갑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입니까? 근데 이제 행안위로 넘어가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그 전에 이런 논의가 전혀 안 된 분들이 이 이제 법안 심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 또 선거구 획정 관련된 관리도 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냐. 사실은 법안이 완성된 형태라면 괜찮은데 또 추가 논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말 전에 아예 정개특위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 짓고 법사위로 넘기는 방안도 있어요. 아예 법사위로 예, 넘긴다. 네. 왜냐하면 6월 말 전까지 한국당과 이게 협의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결판이 나거든요. 네. 한국당이 해보자 그러면 연계특위 연장을 하는 거고, 아니 못하겠다 그러 전혀 협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새로운 수정안 뭐 부분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안을 상임위 통과시킨 상태에서 법사위 90일을 기다리는, 그러면 10월쯤에 본회의 의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태도를 보면 뭐 여당이 사과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국회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저런 식의 장외투쟁 계속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게 뭐 업무 처리 기간이 정해져서 뭐 1년, 2년 이렇게 무슨 미션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국민 여러분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근데 국민들이 알았어, 우리가 혼내줄게 하든지, 야, 인마, 네가 잘못했잖아. 가서 잘 해봐.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 혼내준다고 국민들이 하면 오래 갈 거고, 야,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잘 해봐.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르러 갔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다 안 받아들이면요, 그거 오래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이제 논의, 네.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요구가 되지 않을까. 명분도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합의 사항이니까 우리도 네.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선거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놨던 270대 비례대표 없애는 네. 그러니까 5당 합의를 역행하는 그런 것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어떤 안도 논의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하고 대화가 잘 안 돼서 네. 혹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저는 100% 통과된다고 봅니다. 보통 본회의 부결 가능성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본회의 의결은 이제 과반수 의결이거든요. 근데 과반수 의결에서는 일단 민주당 빼고 정의당 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서 일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150석까지는 정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에 바른미래당 일부만 하면 150석 넘어서죠. 과반수는 되잖아요. 네. 결국 민주당 이탈표가 핵심이에요. 민주당 이탈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별적인 의원들의 지역구 뭐 어떤 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권역 비례대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당이니까 뭐 다른 또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길을 또 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야당이면 어려운데 여당이니까 좀 그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내 지역구 없어진다고 반대를 해봐요. 네. 그러면 이게 선거법만 비토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공수처법, 이 국민들이 정말 뜻을 모아준 여러 가지 권력개혁에 대한 의지들도 다 무산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죠. 총선 2달 앞두고, 네. 3달 앞두고. 그럼 민주당 전체의 총선이 되겠습니까? 지역구 몇 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선 자체가 안 돼버리면 이런 분들을 그냥 공천하고 민주당이 총선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공천을 안 네. 주겠군요. 그래서 저는 개별 지역구에 불만 있는 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분들이 공개적인 기명투표에서 반대 표결을 하는 상황은 어려울 거다. 예,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다 올리고 싶은 개혁 법안이 다른 게 더 많이 있었죠. 공정거래법, 상법, 국정원법 개정안 같은 것. 자, 그냥 좀 시각을 바꿔서 자,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통과가 되는 겁니까? 언제쯤이나 될 수 전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선거법 개정 또는 공수처 개혁 이게 우리가 애초에 선거법과 같이 하자고 했던 법안이 10개였어요. 네, 그렇죠. 공정거래법, 상법, 뭐 민생 관련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혁신 그 경제와 관련된 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10개 중에 지금 공수처, 검경수사권 2개만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냥 물꼬입니다. 물줄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이 정치라는 물줄기가 여의도라는 늪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의 바다로 향하는 물꼬를 튼 겁니다. 조금. 이게 이제 물길이 흐르기 시작하면 일로 물줄기 본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 본류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인데 저는 일단 선거법, 네. 그다음에 국회 개혁이 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헌정 개혁이 돼야 됩니다. 네. 이런 게 다 본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자, 정치 개혁으로는 선거법, 국회
개혁, 그다음에 헌정 개혁. 이 국회 개혁에는 선진화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선진화법을 인사청문회법, 고쳐야 되겠군요. 이런 법들이 상호간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유불리를 떠나서 서로 불리하지 않는 뭐 당장 고쳐놓고 다음번부터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민생개혁, 공정경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경제 이런 다양한 민생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협상하자. 이게 사실 홍영표 대표의 보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두로는 김관영 대표하고 비록 3개만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리지만 추가로 한국당까지 논의해서 만약 한국당 반대한다면 나머지 4당이 추가 패스트트랙도 하자. 이런 구두상의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헌정개혁에 대한 논의까지 펼쳐진다면 정말로 여야 간의 일괄 타결도 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게 총선 때 안 되잖아요. 그럼 헌정개혁, 정치개혁, 그다음에 민생개혁 포함해서 여야가 각각의 안을 가지고 총선에서 공약으로 또는 자기네 메시지를 걸고 네. 심판을 받고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네. 이런 것들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최선을 보시는 다해서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하반기에 네. 전국이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만큼 또 한 번의 분수령을 한번 저희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인영 의원이 이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뭐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뭐 친문 비문 싸움으로 자꾸 보도를 하는데 그게 틀렸다. 그 분석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친문 비문의 프레임 가지고는 이제 민주당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다. 이게 이인영 의원이 비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친문 의원들이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차 들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전철을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파 또는 분열 이거였거든요. 그걸 없애야 된다. 네. 그래서 친문 비문 간에 우리 가르고 무슨 선거할 때 친문은 누구 찍고 비문은 이거 절대 하지 말자. 이 논의가 계속 축적돼 온 겁니다. 그렇군요.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각자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찍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친문 비문 나눠서 가지는 말자. 그래서 친문 의원들이 김세현 의원도 찍고 이인영 의원도 찍고 또 오래된 친문 의원들은 또 노무현 의원도 찍고 네. 다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그럼 비문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자기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찍어서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당내 친문 비문의 이 분열고리는 네. 이 고비는 한번 넘어섰다. 넘어섰다. 예. 자, 내년에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어쨌든 치러지는데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큰 시각으로 볼 때 민주당 일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의 바람이나 그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구조개혁, 정치개혁 이런 염원들로 보면 민주당이 당연히 일당해야 되고 과반수 정도 일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네. 할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정도 지나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2년 지났죠. 만 2년. 예, 3년 차죠. 총선 치를 때 되면 이제 그렇죠. 3년이 이제 3년, 되니까요. 예. 그러면 뭐 중간 평가 성격이 되고 뭐 아무래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 예. 이 프레임 같은 게 좀 작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 총선이 국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대한 심판, 정치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총선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야당이 정말로 발목 잡기를 많이 하고 장애투쟁 많이 하고 보면 정당 심판이 상당히 목소리가 더 세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와도 안 되는 정치가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안 되면 예, 법안 통과 안 국회하고 시켜주면 안 같이 되는 안 거죠.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협치가 안 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판단이 내년 총선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네. 일단 황교안 대표를 정치인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약간 이제 뭐 막말 이미지 네. 이런 거하고 대비되면서 좀 다르죠. 상당히 이제 반사적인 어떤 지지도 받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대표 되시고 나더니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야, 이게 황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는 이 당으로 당신들 당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중간층 다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너무 독하냐. 근데 한국당 의원님들이 얘기가 몇 번 얘기를 드려봤는데 이게 무슨 작전이나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대화를 해보겠는데 당사자가 네. 본인이 신념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확신에 의한 발언들이군요. 그러니까 너무 이 본인이 이 냉전 극우 논리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 위에 올라타 있는 기호지세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한국당만 어려우면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네, 물론이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보수적인 지지자들, 국민들을 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더 날카롭게 만들고 더 전선으로 투쟁으로 몰아가고 이거는 우리 정치에 상당히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정치 뜻을 자체를 못 이룹니다. 황교안 대표가. 네, 정치 자체를 망가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만 망가뜨리고 퇴장하시는 거예요. 황교안 대통령을 볼 일은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이거 쿠데타 아니고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정치를 선출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에 좀 나설 수 있는 유력한 분들 예.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 이제 오래된 이제 대선 주자로는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 아직 이제 네. 뭐 건재하시고 김부겸 의원님도 이제 행안부 장관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네. 행자부 장관이죠. 돌아오셔서 이제 나름대로 차기 지도자로서 이제 한번 뛰어볼 만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요새 뜨고 있는 이제 그 뭐 유시민 이사장님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계신데 이낙연 총리 계시군요. 네, 유시민 장관은 이제 본인이 안 하신다고 안 하니 하시겠다는 거죠. 안 하는 걸로 우리가 또 이제 수용을 일단 하고 예. 이낙연 총리를 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가 또 만만치 않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저런 이제 상황들을 본다면 저는 우리 민주당에 상당히 그 뭐 이 대선 후보군들이 좀 괜찮게 포진돼 있다. 괜찮다.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년 총선 이후에 옛날처럼 이제 인물 하나의 단독 드리블로 이제 이 그 정권이 좌우되는 시기는 이제 계속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기 혹은 인기, 지지도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후보를 둘러싼 정치 집단이 갖고 있는 비전, 그 신뢰도, 혹은 집단적인 어떤 지성,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이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만들어내면 뭐 그 다음 대선도 해볼 만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기로는 충분히 뭐 상대적인 거니까 한국당 뭐 황교안 대표가 됐던 홍준표 대표가 됐던 충분히 저는 뭐 압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분들은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재판을 네. 받고 있는데 재판 중에 있는 분을 대선 주자로까지 우리가 막 이제 막 의도적으로 띄우는 거는 별로 그럴 이제 일은 아니죠. 바람직하지 예. 않으니 일단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오면 뭐 그때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제 10주년입니다. 직접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일도 해보셨고요. 김종민이 보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진짜 그 인간적으로 멋있는 분.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뭐 그분만큼 정말 민심이나 그럴까 역사라고 그럴까 근본적인 거에 이렇게 천착한 분이 별로 제가 잘 못 봤는데 전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참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냥 정치 그냥 해본 게 아니다. 나는 한국 정치 물줄기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정치한 거다. 그래서 정말 보통 사람들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거 어떻게 만드냐. 내가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 한다고 그거 만들어지냐. 정치밖에는 그걸 못한다. 물줄기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했는데 한 4년 차 됐나요? 2007년도. 네. 이제 임기 한 1년 남겨두고. 내가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정말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대통령 되면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 4년 해보니까 이 나라를 통합시키기는커녕 더 갈라놓은 거 아니냐.
당신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제 대답을 못했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가 근데 당신이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니겠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씀의 요지가 저는 뭔지 압니다. 당신이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국정 그리고 좋은 장관들 임명해서 국정을 잘하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일부 있으셨고 그것만을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정치를 정면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죠. 예. 그래서 선거법 개정, 대연정 이런 근본적인 노력도 하셨는데 안 됐잖아요. 안 그게? 됐죠. 그 회한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인상적인 게 2008년도입니다. 광화문에서 광우병 집회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네. 그런 시위가 벌어질 때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퇴임 대통령 퇴임하신 홈페이지를 직후죠. 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 2.0이라고 하는 토론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개발을 총괄했었거든요. 대통령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 광우병 집회 하는 청와대로 막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편지를 하나 썼으니까 그거 좀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 보내오셔서 봤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 가신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거기 가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세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한나라당입니다. 가시려면 여의도 한나라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바꾸고 국회를 바꿔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정치의 요체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네. 그걸 공개했다가는 또 한나라당이 난리가 나겠죠.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 됩니다. 그러셨군요. 자, 김종민 의원님이 정치, 특히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제가 충남의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고향을 가니까 30년 만에 갔더니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 네. 그때 이인재 의원님이 이제 논산 오래 육선 하셨죠.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야 우리 동네 왜 젊은 놈이 없냐. 다 서울 나가가지고 서울 살이만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도 안 나오고 한 30년 떠나 있었으니 거기 가서 표 달라고 고향 분들한테 하기가 참 면목이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한번 젊은 사람이 다 커서 서울 생활하고 다시 한번 고향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전통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무슨 들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그래갖고 한번 여쭤봤더니 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부지사 하면서 한번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국민에게 김종민이라는 정치인, 국회의원 김종민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상임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법도 뭐 수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는 그 대한민국 전체를 관여하는 하나의 통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동어반복이지만 정치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에 한다고 보거든요. 네. 이 정치를 어떻게 바꾸느냐 외에는 사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정치를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내년 재선은 꼭 하고 싶고요. 재선 삼선 계속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 정치개혁, 정치의 물줄기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수건, 네. 이어달리기를 해야죠. 그게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400m 개주가 될지 1600 개주가 될지 1000m 개주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어달리다 보면 저는 꼬린 지점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달려보고 또 안 되면 물려주고 네. 물려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물려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정치 개혁의 물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전 물꼬만 트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물꼬를 통해서 이 큰 물줄기가 흘러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이라는 바다로 이 정치의 강물이 딱 연결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에 있는 선진국이 다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한 100년 동안의 이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민하고 정치가 딱 만났을 때 선진국이 된 거고 국정이 된 거고 사회적 대타협이 된 거고 뭐 4차 산업혁명이 된 거고 복지국가가 된 거고 사실 정치가 안 풀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 3년 차이기 때문에 정치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좀 민망한 노릇인데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국민 여러분께 이 초심,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는 초심을 어떻게 잃지 않고 정말 할 만큼 했구나. 그만둘 때 그런 정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정치를 바꾸겠다는 정치인들 있으면 좀 응원해 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잘 가는지 잘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정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